미 상무부는 미국 경제가 지난해 4분기 2%대 성장세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3분기보다 성장세가 저조해졌지만 4분기 들어서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지표가 기존 발표보다 상향 조정돼 물가 반등 우려를 더할 전망입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000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첫째 주간 이후 2개월여 만에 가장 많은 청구 건수입니다.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이끄는 정부 효율부의 대량 해고로 인한 여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성 마약인 펜타닐의 미국 유입과 관련한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책임을 거론하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시 캐나다와 멕시코에 유예 중인 25% 관세를 예정대로 3월 4일부로 집행하면서 같은 날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간밤 뉴욕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온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다양한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은 2.3%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다우존스 전문가들의 전망치 더불어서 속보치와 동일한 수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발표됐던 게 PCE 가격 지수였습니다. 2.4%로 나왔는데 일단 여기서 속보치 자체가 2.3%였기 때문에 0.1%포인트 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가고 있는데요.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2% 넘게 떨어졌습니다. 2.78%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S&P 500 지수는 1.59%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우 지수도 0.45% 약보합 수준에서 43,240포인트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유가도 살펴보시죠. WTI 국제 유가는 2% 넘는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배럴당 70달러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 넘는 내림세를 기록했는데요. 4,687포인트로 계속해서 저점 낮춰가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0.47% 오름세를 보이면서 4.2%에서 거래됐습니다. 자, 히트맵을 열어서 종목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생사 기로에 섰던 슈마커, 전날 주가가 12% 오르면서 기사회생 기대를 모았습니다. 다만 오늘은 10% 이상 반락했는데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마감 시한이 연장된 작년 재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나스닥 상장 폐지 위기를 모면한 바 있는데요. 또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로 유명한 제약사 모더나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금 지원 중단을 검토 중인 소식이 전해져 주가가 4% 이상 떨어졌습니다. 한편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용 고객 관계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 셰일즈포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날 장 마감 후에 실적 예상에 못 미친 작년 4분기 매출과 실적을 내놓았기 때문에 주가가 2% 이상 뒷걸음질 쳤습니다. 또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이베이 한 분기 실적 전망이 현재 시장 기대치에 미달하면서 주가가 8% 이상 하락했습니다. 또 반면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솔루션 기업 스노우플레이크는 작년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주가가 8% 이상 뛰었습니다. 이어서 M7 흐름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 애플입니다. 1.27% 하락하면서 237달러에서 거래됐습니다. 또 엔비디아도 살펴보시죠. 엔비디아 오늘 하방 압력이 굉장히 거셉니다. 8% 넘는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220달러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엔비디아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난달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을 강타했었던 딥시크 쇼크를 어느 정도 가라앉혔습니다. 다만 시장의 높은 기대 심리와 차익 매도로 오늘 새벽 마감장은 하방 압력이 거셉니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1.8%, 2% 가까운 하방 압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392달러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최첨단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제한을 완화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수출 제한이 이스라엘 등 동맹국에 불리하고 미국 기술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확장을 어렵게 한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아마존도 살펴보겠습니다. 2.62%, 3% 가까이 빠졌고요. 208달러에서 거래됐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알파벳은 2.45%, 오늘 전반적으로 M7 기업들은 모두 하방 압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또 메타는 2.29%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658달러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테슬라는 3% 넘는 내림폭을 기록하면서 281달러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테슬라는 6거래일 연속 하락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부의 수장을 맡아 연방정부 공무원 해고 등 대폭적인 지출 축소를 주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의회 의원들의 급여는 올려주자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어느 정도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외신 소식 전달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차세대 AI가 기존 모델보다 100배 이상의 연산 능력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AI가 질문에 대한 최적의 답을 단계적으로 추론하는 새로운 방식의 이성적 사고를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는 대표적인 예로 딥시크의 R1, 오픈 AI의 GPT-4, xAI의 그록3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모델들은 더 많은 연산 자원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엔비디아는 4분기 실적에서 매출 393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78% 성장했습니다. 특히 AI 연산용 GPU가 포함된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93% 증가한 356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했는데요. 그러나 엔비디아 주가는 1월 27일 17% 급락한 이후 아직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중국 AI 연구소 딥시크가 적은 인프라 비용으로도 높은 AI 성능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황 CEO는 인터뷰에서 오히려 딥시크 AI의 이성적 사고를 강조하는 모델을 대중화함으로써 더 많은 칩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의 대중국 수출 통제로 인해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젠슨 황은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개발자들은 다양한 소프트웨어 최적화 방법을 찾아 규제를 우회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판매되는 엔비디아의 GB200 칩이 중국 수출 제한 버전보다 AI 콘텐츠 생성 속도가 60배 빠르다라고 언급하며 기술 격차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롤스로이스는 자동차와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영국의 고급 브랜드입니다. 영국 항공우주 기업 롤스로이스가 2024년 연간 실적에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성과를 기록하며 중기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고 10억 파운드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영업이익은 24억 6천만 파운드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으며 이는 애널리스트 예상치를 초과하는 실적입니다. 회사는 2023년에서 2024년 강력한 실적을 바탕으로 기존 중기 목표를 2회 앞당겨 달성했으며 향후 영업이익을 36억, 39억 파운드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5년 만에 주당 6펜스의 배당금을 지급하며 주주 환원을 강화했는데요. 이번 발표 후 롤스로이스의 런던 증시 주가는 19%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공급망 문제는 여전히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12에서 18개월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맥케이브 CFO는 현재 회사가 가장 우려하는 요소는 안전성과 공급망 문제라며 글로벌 산업 전반에 걸친 공급망 불안이 여전히 기업 운영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24만 2천 건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며 노동시장 둔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전주 대비 2만 2천 건 증가한 수치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번 수치는 2024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최근 소비자 심리 위축과 경제 성장 둔화 우려 속에서 발표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 부서를 통해 연방 인력 감축을 추진하면서 수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여기서 더 추가적인 감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 DC에서 신규 청구 건수가 2,047건으로 전주 대비 26% 증가하며 2023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그러나 인근 버지니아, 메릴랜드 및 연방정부 근로자가 많은 캘리포니아에서는 감소세를 보이며 실업 증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한편 장기 실업수당 청구는 소폭 감소한 186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4주 평균치는 8,500건 증가한 22만 4천 건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은 다음 주 연례 양회에서 국내 수요 둔화를 인정하는 한편 미중 무역 긴장 속에서 경제 성장 부양을 위한 재정 부양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인민대표대회 개막일인 3월 5일 중국 정부는 소비자 물가 상승 목표를 2%로 하향 조정할 전망입니다. 이는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수 부진과 디플레이션 압력을 반영하고 있고요. 경제 성장 목표는 작년과 동일한 약 5%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와 기술 규제로 인해 대규모 부양책을 즉시 시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신 2025년도까지 4% 수준의 재정 적자율을 유지하며 특별 국채 발행 한도를 3조 위안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비 진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교체 보조금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려 3천억 위안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을 지원하고 연금 지급을 확대하는 등 가계소득 개선 정책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는 민간기업 보호법 초안을 검토 중이며 이는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임의적 벌금 부과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는데요. 최근 시진핑 주석이 알리바바의 마윈 등 기업들과 만난 것은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신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메타는 일부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이 릴스에서 폭력적이고 충격적인 콘텐츠를 추천받았다라는 문제에 대해 사과하며 해당 오류를 수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메타 대변인은 CNBC에 일부 사용자가 보지 말아야 할 콘텐츠가 추천되는 오류가 발생했으며 이를 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여러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은 민감한 콘텐츠 조절 기능을 최고 수준으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이고 부적절한 게시물을 추천받았다고 소셜미디어에서 불만을 제기한 바 있죠. 이 문제는 메타가 콘텐츠 관리 정책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한 메타는 기존의 콘텐츠 평가 시스템이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많은 콘텐츠를 차단했다며 대부분의 콘텐츠 제한을 해제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정치적 콘텐츠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제3자 팩트체킹을 커뮤니티 노트 방식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과거 메타의 콘텐츠 관리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커버그는 최근 백악관을 방문해 미국 기술 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헤드라인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 미증시 흐름을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는 일단 수치상으로 일제히 하락세 보여줬습니다. 전강 후약의 장세다라고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대표적인 종목들을 살펴보더라도 대부분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M7 주가들의 낙폭이 꽤나 보여주면서 이 기술주 위주로 조정이 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엔비디아가 8.48%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대표님 먼저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전일 뉴욕 증시는 좀 큰 폭의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이 되는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뉴욕 증시를 끌어당긴 이유는 세 가지의 변수가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엔비디아의 급락, 두 번째는 트럼프에 대한 관세 이슈였고 세 번째는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이후에 항상 좀 큰 폭으로 빠져오긴 했지만
전일 같은 경우에는 8% 정도의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트럼프 관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 예정대로 3월 4일에 발효를 하겠다. 그 이유는 불법 이민이라든지 마약에 대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발언들이 이어갔고요. 같은 날부터 중국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4월 2일부터 시행할 거라는 그런 기존의 입장에 대해서도 좀 고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 올해 가장 높은 수치였고요. 고용 둔화와 경기에 대한 우려, 경기에 대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되면서 이런 세 가지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끌어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는 정말 시장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지금은 위태롭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더해지면서 시장의 관망세를 보여줬고 여기에 덧붙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이 꽤나 타격이 크게 잡혔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가장 큰 이벤트가 엔비디아 실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바로 딱 24시간 전에 여기서 엔비디아 실적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실적이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서 그동안은 실적이 아무리 잘 나오더라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완전 서프라이즈급이 아닌 이상은 크게 미동이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 가이던스도 컨센보다 훨씬 더 상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간 외에서도 좀 빠지는 모습 보여줬고 오늘장 안에서는 8.48%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AI에 대해서 거품론 혹은 AI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하지 않나라는 것에 좀 어느 정도 불식시켜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은 M7 종목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고 가이던스 제시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그 이후부터 해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가장 큰 이유는 갈수록 둔화하고 있는 성장세가 좀 초점이 맞춰졌다. 7개 분기 중에 가장 낮은 매출 증가율을 기록을 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에서는 좀 우려가 있었고 이번 분기 매출 가이던스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5% 성장하는 셈인데 직전 분기랑 비교를 해서 13%포인트나 내려앉게 된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이제 마진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국엔 수익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제 매출 총이익률, 이게 곧 마진이거든요. 마진을 얼만큼 많이 남길 수 있느냐, 이윤을 남기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마진이 지금 이번에는 73.5%로 시장의 예상치를 부합하긴 했는데 가이던스에서 1분기 조정 매출 총이익률이 71%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좀 우려로 작용이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 실적 발표가 중요했던 부분이 이제 딥시크 출연 이후에 처음으로 성적표를 받아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 딥시크에 대한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딥시크의 영향이 크지는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젠슨항 CEO도 블랙의 수요는 여전히 굉장히 견고하고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또 덧붙여서 하면서 그러한 분위기로 좀 형성이 되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딥시크에 대한 우려 계속해서 좀 남아있는 그런 해석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 있고요. 또 엔비디아의 가장 중요한 고객 중에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데이터 센터 임대 취소 두 군데를 했다라는 소식들이 최근에 나오면서 캐펙스 투자에 대한 축소 흐름이 혹시라도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의 시장의 의견들도 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생각보다 굉장히 좀 많은 우려감이 있었는데 지금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수출 제한을 앞으로 더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양회를 앞두고 상황에서 중국에서는 AI를 더 키워주기 위한,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에 대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나올 텐데 그 전에 오히려 미국 쪽에서는 수출 제한에 대한 카드를 꺼내드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는 예전보다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우려감 그리고 관세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혼재된 이유들이 엔비디아의 주가를 좀 끌어당기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근데 성장률을 봤더니 갈수록 그 성장률 자체가 좀 축소가 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마진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가 컨센보다 좀 하회하는 수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우려했던 거는 사실 이 딥시크발 과연 여파가 얼마나 될까였는데 그렇게 크지만은 않았지만 그 시장에서는 이 딥시크에 대해서 계속 키워드로 두고 해석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까지 있었기 때문에 오늘장 안에서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럼 좀 이어서 보자면은 이 관세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제재 같은 경우에 이 미국의 AI 반도체 기업들의 발목을 참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기업들 전반적으로 성장 자체를 막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뭐 엔비디아 어쨌든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그 엔비디아 쪽에서도 블랙엘에 대해서 기술적 결함은 어느 정도 잡아냈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좀 긍정적인 전망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TSMC를 이용을 해서 이제 위탁 생산을 맡겨서 만들어내고 있는 반도체 칩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인데 만약에 관세 이슈가 있어서 반도체를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 갖고 오는 부분에 있어서 관세를 부과한다? 그럼 엔비디아 입장에서 당연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에 입장문을 좀 내놨는데 트럼프 행정부에 너무 중국에 대한 규제를 하면 이제 앞으로 오히려 중국이 자기네들끼리 너무 몸집을 키우게 되고 오히려 그거는 중국 시장에 더 기회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 오히려 중국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나 억압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 빅테크,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좀 오히려 기회를 잃거나 피해적인 요소로 다가올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 쪽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뭐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한 16%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오히려 중국을 계속 좀 밀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빅테크 기업들의 좀 기조가 있는 것은 그만큼 딥시크의 출현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AI 모델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너무 규제를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불 붙여주는 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쪽으로의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출 제한에 있어서도 지금 딥시크가 이번에 출연을 하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 H20의 칩을 가지고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중국 쪽에서 H20에 대한 칩 굉장히 주문이 밀려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제한을 두다 보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어쨌든 고객을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에게는 좀 타격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켜봐야 될 요소들은 분명히 남아있긴 하겠지만 이것도 시장에서는 우려감과 불확실성으로 작용이 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을 억압하는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국을 억압한다면은 빅테크 쪽에서는 당연히 이 빅테크 안에서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시크가 지금 가지고 온 키워드 자체가 이 저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뽑아낸다라는 건데 계속해서 중국 대리를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여기가 불씨로 지펴지게 되면서 오히려 중국 쪽에서는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더 효율성을 크게 낼 수 있는 것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당연히 빅테크들의 파이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감세 정책 같은 경우에는 관세랑은 좀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기대를 굉장히 모여주고 있는데 이 관세 정책 자체가 미국 내에서는 물가를 올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어느 정도 내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또 새벽에 PC가 발표가 됐는데 일단은 속보치보다 0.1%포인트가량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앞으로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아무래도 PC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중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이 PC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도를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향을 크게 줄 수밖에 없는데
PC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하반기에 1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회가 될 수 있는, 물론 이거는 그때 가서 항상 데이터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PC에 따라서 금리 인하 횟수 자체가 좀 변동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지표들의 발표를 보면 안 그래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PC 발표는 더욱더 시장에서의 중심과 그리고 이목이 좀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연준의 스탠스가 다시 한번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보셔서 결과에 따라서 지금 안 그래도 뉴욕 증시 자체가 굉장히 경기에 대한 우려라든지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팽배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시장을 압박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PC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금리 인하가 과연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이번에 나온 PC로 완벽하게 정해지는 건 아닌데 이번에 나왔던 PC 지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연준 안에서는 앞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데이터들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 좀 더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슈였던 게 국채 수익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국채 수익률 보자면은 장단기 국채 금리 쪽에 보면은 이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떨어졌을 때 경기 침체 전조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그동안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줬다가 지금 7거래일 만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금 좀 반등하면서 오늘장 안에서는 어느 정도 좀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역전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역전 현상 뭐 오늘뿐만 아니라 뭐 내일 다시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역전 현상 나온다면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걸까요? 일단은 뭐 이야기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최근에 뉴스를 보면 상당히 헤드라인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진입을 했다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표들을 봤을 때는 근데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금리 인하의 키를 가지고 있는 이제 연준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볼 것인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는 경기 선행 지표로 3개월물과 10년물을 같이 비교를 하긴 하지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또 2년물과 10년물을 보기도 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역전 현상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좀 우리가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요인들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관련해서는 지금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나온 지가 예전에 우리가 작년으로 돌아가고 계속해서 그 전으로 돌아갔을 때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긴 했지만 그게 당장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우려심과 그리고 시장의 지수 자체를 당장 좀 끌어내리기도 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그게 실질적으로 이어진 현상들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막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발목이 잡혀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는 아니다. 다만 약간의 위험 신호가 오고 있다라는 정도로 체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아직까지는 좀 이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위험 신호가 오고 있다. 이 정도로는 꼭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데이터들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만 하더라도 뭐 GDP, PC 지금 아니면은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다양하게 데이터들 나오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또한 계속해서 우려감을 불식시키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또 연준은 앞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연준과 미국의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을 좀 걷어들이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풍부해야지 시장이 끌어당겨질 수가 있는데 지금 유동성을 축소하는 흐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장의 분위기는 좀 좋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2분기 이후부터는 이런 상황들이 좀 역전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시장을 좀 관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3월 달은 관세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시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끌고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엔 협상 카드가 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세에 관련돼서 지금은 오늘만 하더라도 굉장히 또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게
협상이 되고 또 혹시라도 유예가 되고 아니면은 어떠한 뭐 좋은 결과치를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의 분위기라던가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자극 우려가 한 단계 좀 해소가 되는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결국에는 기술주들이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최근에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았지만 지금 한 가지 좀 기대하는 요인은 감세 정책입니다. 감세를 진행을 해서 지금 결국에는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기업은 성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기대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관세에 대한 우려라든지 경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뭐 크게 부각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 자체에는 감세 정책이라는 게 항상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원이 통과되었고요. 지금 상원의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 부분이 다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 감세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기술주들의 이런 앞으로의 좀 성장에 뒷받침될 수 있는 부분들도 시장에서의 부각도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또 3월 달에 시장의 분위기는 바뀔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유동성에 대한 좀 축소 국면으로 봤을 때 회수하는 구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회복의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늦어질 수는 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좀 우려가 깊어지셨을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게 꼭 나쁜 쪽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항상 예의주시를 하면서 분위기가 계속 바뀌는 데 있어서 너무 지금 뭐 많이 빠졌다라는 이유로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현금을 추가적으로 막 태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보유하시고 계신 종목에 있어서는 뭐 보유 관점 또 상황에 따라서는 뭐 비중 축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미증시는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서 보면 항상 힘든 구간에 있었지만 꾸준히 우상향하는 결과치를 도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의 추가적인 자금 투입에 대해서는 좀 자제할 필요는 있겠지만 너무 급하게 성급하게 대응에 대해서 행동하시는 것보다는 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시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게 관세에 대한 정책입니다. 과연 어떤 기조를 보일지 그리고 여기서 협상 카드가 제시가 된다면은 관세가 미뤄질지 혹은 변결될지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관세에 가려진 게 감세 정책입니다. 이 감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또 시장의 반응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조금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3월 3일, 그러니까 월요일이죠.까지 계속 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과연 우리가 어떤 지표들 혹은 기업들에 있어서 어떤 이벤트들에 주목을 해야 되고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어떤 섹터들에 좀 더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의 양회 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지금 시진핑 주석이 예전과는 좀 다른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양회에서도 AI 육성책이라는 그 키워드를 꺼내 들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민간 기업들을 만나서 소통을 하면서 규제 완화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아끼지 않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 나올지 지금 양회 같은 경우에는 3월 4일에서 5일에 개막을 해서 한 일주일간 열리게 될 것인데요. 뭐 대규모 내수 경기에 대한 부양책 이야기도 나올 거긴 하지만 제2의 딥시크에 대한 육성, 어떤 이야기, 어떤 발언 나올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도 느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처음에 딥시크가 출연했을 때 굉장히 막 놀라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가 결국 딥시크의 출연은 AI 시장의 확장으로 갈 것이다 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또 분위기를 보면 여전히 딥시크발 관련돼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양회 전후로 해서 미국의 어떤 스탠스, 어떤 조치가 선제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미중 갈등이 뭐 예전보다는 좀 완화됐다라는 그런 표현들도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경쟁 구도를 상당히 갖고 있는 상황이고 제2의 딥시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적극적인 스탠스를 보인다고 했을 때 미국 쪽에서는 불편한 기색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뭐 M7 기업
미국의 M7 기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중국의 M7, 중국의 레드테크 기업들의 뭐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 샤오미, 비아디 이런 종목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추가적인 불을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은 미국에서는 그렇게 반기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전후로 해서 미국의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양회에서 어떤 AI 관련돼서 육성책이라든지 지원책 이런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좀 긴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의 흐름, 그러니까 미국의 스탠스, 미국이 중국에 혹시라도 추가적인 어떤 발언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다음 주에 중국 양회에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4일부터 일주일간 열리는데 여기서 과연 제2의 딥시크를 위한 부양책이 나올 수가 있는지 그렇게 된다면 미국 쪽에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M7에서 이 레드테크 쪽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양회를 기점으로 해서 수급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시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코인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6시 30분 기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은 모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0.56%, 이더리움은 3% 넘는 내림폭이고요. 리플은 1.41%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3일 연속 하락 후 82,177달러 선에서 반등해 87,0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칙부코 클라우드 지표는 비트코인이 9만 달러까지 반등할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기술주를 이끌었었고 또 비트코인도 동반 반등했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선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역헤드 숄더 패턴이 형성될 경우 9만 5천 달러까지 상승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 10만 8,300달러에서 더블톱 패턴이 확인됐으며 8만 9,100달러에서 지지선이 깨질 경우 7만 3,615달러까지 하락할 위험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기 반등 가능성이 크지만 추가 하락 리스크도 존재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이 2,500달러 아래로 하락하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바이비트 거래소 해킹으로 15억 달러 손실이 발생하며 시장이 불안이 가중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더리움이 1,500달러 이하, 최악의 경우 1,000달러 미만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긴축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장 유동성이 제한되고 있어 반등이 어려운 상황이죠. 다만 이더리움이 과매도 상태에 있어 매도 압력이 완화될 경우 반등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향후 회복 여부는 금리 변동과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 달려 있으며 투자자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리플입니다. XRP가 주요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1.65달러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TD 시퀀셜 지표는 하락 반전 신호를 나타내며 XRP는 2.22달러에서 15% 이상 하락했죠. ETF 차익거래 헤지펀드들이 매도 압력을 키우면서 하락을 더 촉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알트코인 중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은 8개 코인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솔라나입니다. 솔라나는 오늘 1.85%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총 예치금이 한 달 만에 40% 급감하며 추가 하락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TVL은 121억 달러에서 74억 달러로 감소해 2022년 FTX 붕괴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요. 레이디움 TVL이 53% 감소했으며 주요 D앱들도 25에서 42% 하락하면서 네트워크 유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온체인 거래량도 970억 달러에서 110억 달러로 감소했고요. 기술적으로 솔라나는 135달러 지지선에서 위치하고 있으며 이탈 시에 120달러에서 110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 강도 지수 RSI가 28로 과매도 상태를 보여주면서 135달러 반등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110달러가 하락 최저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지코인입니다. 1.21%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은 시장 폭락에도 0.2달러 지지선을 유지하면서 반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0.21달러에 거래되며 시가총액 312억 달러로 밈코인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더블 닷컴 패턴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며 0.2139달러 저항선을 돌파하면 0.2294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0.1953달러를 하회하면 0.15달러까지 하락할 위험이 있고요. 전문가들은 패턴 완성 시 0.25달러 돌파 가능성을 전망하며 밈코인 시장 회복과 함께 추가 반등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이다는 1.48% 그리고 체인링크는 1.12%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익코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수익은 2.29%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발란체는 2.38%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주요 알트코인들은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이다가 계속해서 각각의 흐름들로 강세와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발란체 재단이 핀테크 기업 레인과 협력해 비자 네트워크에서 사용 가능한 아발란체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해당 카드는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신흥시장에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물리카드와 디지털 카드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요. 비자 가맹점에서 일반 신용카드처럼 사용 가능하며 레스토랑과 교통, 온라인 쇼핑, 공공서비스 요금 결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4억 명이 금융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현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이어서 스텔라루멘은 1.75% 하락하고 있고요. 시바이누는 0.05%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바이누 네트워크에서 고래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이탈하면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10에서 100달러 상당의 시바이누를 보유한 지갑 수가 16% 감소했고 대규모 거래량도 7.86%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시장 변동성을 낮추고 변동성을 또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바이누는 주요 지지선을 위협받고 있으며 새로운 기관 투자자나 대형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으면 하락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시장 강세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반등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추진됐던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 잇따라 부결되면서 공공부문에서의 디지털 자산 도입 계획이 차질이 빚고 있습니다. 디크립토에 따르면 50개 주 중 20개 이상이 비트코인 준비금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이나 최근 몬태나, 사우스 다코타, 노스 다코타, 그리고 펜실베니아, 와이오밍 등이 변동성과 공공자금 투자 리스크를 이유로 법안을 부결하거나 보류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비축을 공식 제한하며 공공부문에서의 비트코인 도입 여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개별 주의 반발과 규제 장벽이 존재하고 있죠. 이는 현재 18개 주에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며 비트코인의 공공자산 채택 여부는 향후 몇 달간 더욱더 치열할 논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2025년 2월 다수의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철회하면서 규제 완화 기대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SEC의 기조 변화로 디지털 자산 기업들은 규제 부담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유동성 증가와 투자 기회 확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인베이스는 SEC와의 소송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해당 거래소에서 상장된 다양한 암호화폐가 SEC 규제에서 자유로워질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및 NFT 거래 환경이 더욱더 자유로워질 전망이고요. 그러나 리플랩스는 예외로 남아 있습니다.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으며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SEC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 직전 당시 항소하면서 또 XRP 판매 계약이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한 바 있죠.
이로 인해 XRP 가격은 재선 이후 3.3달러까지 540% 급등했으나 SEC 항소 소식 이후 1월 20일 이후에는 28% 하락해 현재 2.23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EC의 규제 완화 소식 속에서도 리플의 법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XRP의 가격 향방은 법원 판결에 따라 크게 좌우될 전망입니다. 또한 리플 소송의 결과는 다른 암호화폐의 규제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코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세일즈포스입니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실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 같은 경우에는 99.9억 달러로 YOY 대비했을 때는 8% 정도 늘어난 수치를 보여주었는데 컨센에 있어서는 소폭 하회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 환율적 영향을 제한을 했을 때는 100.7억 달러로 이 컨센보다 훨씬 더 올라가는 수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조정 OPM 같은 경우에는 33.1%, 조정 EPS는 2.78달러입니다. 지금 컨센을 확인해 보니까 32.8%, 2.61달러였기 때문에 훨씬 더 상회하는 결과를 가지고 나오게 됐고요.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회계연도 25년도의 전략적 목표였던 수익선 개선을 달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달성했나 봤더니 갭 OPM 같은 경우에는 YOY 대비했을 때 46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올라가게 됐고요. 조정 OPM도 YOY 대비했을 때 25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수치를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시장의 핵심 지표 같은 경우에는 단기 잔여 계약 가치로 좀 꼽혀지고 있는데 302억 달러로 당연히 YOY 대비했을 때 더 잘 나오는 수치 가지고 나왔고요. 환율 영향을 또 제외를 했던 11%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 데이터 클라우드와 AI 에이전트의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 조기 계약 갱신의 효과가 함께 또 반영이 됐다라는 게 또 수치로서 보여질 수가 있게 됐고요. 또 전체 잔여 계약 가치 같은 경우에는 YOY 대비했을 때 11% 정도 늘어나게 되면서 최초로 600억 달러를 돌파를 하는 기록을 또 세워냈습니다. 지금 이렇게 AI 에이전트와 데이터 클라우드 그리고 CRM 이 세 가지를 좀 키워드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일즈포스의 AI 전략 효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게 AI 에이전트 서비스죠. 에이전트 포스와 그리고 데이터 클라우드로 중심적으로 또 성장세를 강하게 보여줬다. 이게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에이전트 포스 같은 경우에는 출시 후에 5천 건의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료 고객이 3,000개 이상이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유료 고객이었다라는 게 가장 유의미한 성장세 중에 하나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자동화로 인해서 인력이 대체가 될 수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하면서 생산성도 늘어날 것이고 비용 절감 효과까지 있다라는 게 또 포인트로 자리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AI 에이전트 경쟁이 지금 계속 가속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세일즈포스가 선두로 달리고 있다는 게 시장에서 내려지는 결론인데요. 일단 세일즈포스의 강점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클라우드와 에이전트 포스를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 자체가 워낙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 AI 데이터 클라우드 매출 같은 경우에 9억 달러여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120%나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100만 달러 이상의 대형 기업 같은 경우에는 400건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절반 이상이 데이터 클라우드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데이터 클라우드 쪽에서 수요가 확인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26년의 첫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발표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5% 정도 이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매출 가이던스 같은 경우 자세히 살펴봤더니 405에서 409억 달러로 전년 대비했을 때 한 78%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한 2%가량 낮은 수치를 좀 제시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조정 OPM이라던가 조정
일정 EPS 같은 경우에는 컨센보다 훨씬 더 높게 제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왜 제시를 했나 살펴봤더니 구독 매출이 9%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이 데이터 클라우드의 성장세는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다만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PRO 라이선스 방식의 사업의 기저 효과가 일단 체크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환율의 악영향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다소 부진하게 제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이전트 포스 같은 경우 현재 도입 초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 기반 확대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 매출 기여는 보수적으로 반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도 이 가이던스 부진의 요인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두 가지 이유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회사가 기존보다 더욱더 신중하게 연간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고 또 AI 에이전트, 데이터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으로 기반을 해서 과금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매출 반영 속도 자체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아무리 잘 팔리더라도 아무래도 이 가이던스를 좀 낮게 제시를 해야지 나중에 실적 발표를 했을 때는 그 가이던스에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시했던 가이던스는 이 컨센에 비해서는 조금 낮게 제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워낙 다양하고 탄탄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글로벌 증시 와이드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혹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 출발 증시 와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